여러분,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봤던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그 전 시간에 봤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약간 정리를 해주고, 제가 그 지도상에 표기를 못 해준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찝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잘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랄까냐면 일단 오늘은 뭐 강남 역사를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볼게요. 인구이동과 정치사회 변동이라 했어요. 대체적으로 중국 역사에서는 인구이동이 있었어. 유목민족들의 인구이동이 있음으로써 정치사회 변동이 일어났다. 화북에 있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멸망에서 한족의 나라 서진이 멸망했습니다. 서진. 여기에 있는 진나라를 다른 말로 진이라고도 하지만 서진이라고도 한다고요. 위나라 다음에 이어가는 나라 서진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서진의 수도는 여기에 있는 루어양이었습니다. 루어양이었다고. 서진의 수도 루어양이었습니다. 루어양. 이 루어양에서부터 강남에 있는 어디로 튀었다고요? 건강으로 튀었다고. 영가에 난 이후에 건강으로 튀었다고요. 건강으로. 그래가지고 건강으로 튄 다음에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동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듯이 중국의 역사는 유목민족들의 이동을 해서 정치 변동이 먼저 발생을 하면서 또 이동이 한족의 이동이 발생을 했던 역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화북에 있었던 일단 역사를 봤고요. 화북에 있었던 5호 16국가 북위의 효문제, 이 키포인트들을 봤습니다. 또 동이하고 서위 효문제 이후에 효문제 사후에 이렇게 분열됐던 역사들 한번 봤고요. 북주하고 북제까지 일단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볼 텐데요. 한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족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남에 그렇게 많이 안 살았었어요. 강남에 많이 안 살았었습니다. 강남에 많이 안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조금씩 이게 정권이 이동을 해오면서 한족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때 들어왔을 때 한족들, 화북에 있는 한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선두주자들이었어요. 가장 선두주자들이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사람들이었고 기술력도 풍부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 다음에 그렇지만 이 나라들은 분열을 거듭하게 돼요. 분열을 거듭합니다. 강남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이주민 정권이잖아.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주민 내에서도 계속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됐던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이 동진 다음에 어디가 이걸 이어받게 되냐? 바로 송나라가 이걸 이어받게 되고요. 여러분들 송나라, 그 다음 제나라까지 이제 북이랑 좀 겹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나라, 마지막 진패선의 진나라까지, 이렇게 소연의 양나라, 진패선의 진나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분열을 거듭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분열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에 있는 송제, 양진, 동진에서부터 송제, 양진이라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냐? 이때 기술력 있죠. 화북의 기술력. 화북의 기술력. 한족의 기술력이 유입됨으로써 이때 특징을 보자면 강남의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강남에 있는 정권들에 대해서는 강남 경제력이 올라갔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사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길고 길었던 이 시대를 이뤄서 뭐라고 하냐? 이 시대를 이뤄서 여러분들 딱 봤죠? 일단 이 시대를 통칭하는 말이 있어요. 강남하고 화북 이 지역을 딱 통칭을 해가지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위나라, 여기에 있는 진나라, 위진입니다. 일단 위진 이 시대를 이뤄서 여러분들 잘 들어봤을 겁니다. 위진, 그리고 여기에 있던 남쪽에 강남에 있었던 나라들을 뭐라고 하냐? 남쪽. 그럼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은 뭐라 불러요? 북조라 불러요.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은 북조라 부릅니다. 위진 이 시대, 분열 시대를 이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위진 남북조 시대, 길고 길었던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나오게 되니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위진 남북조 시대, 거의 한 어떻습니까? 300년간 이어졌던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결국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어디였느냐? 북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북주의 우무시의 나라 중에서 양견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인 바로 수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죠. 수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나라. 자,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581년에 북주 정권을 이어받아서 세운 나라가 바로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나라는 이 국제 정권을 무너뜨리고요, 589년에 남주에 있는 진나라까지 포함을 하면서 581년에 만들어진 수나라는 다시 위진 남북조 정권을 어떻게 보면 통일하게 됩니다. 위진 남북조로 통일하게 돼요. 581년에 만들어진 나라지만 589년에 통일하게 됩니다. 589년에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나라. 좀 이쁘게 써볼게요. 판서 성애자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거시기 하면 조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각도가 있어. 각도가. 자, 여기 보면 그 나중에 개학에서 한번 보세요. 이 칠판에 보면 줄이 있거든요. 이 줄을 보고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야 이쁘게 그려져. 줄에 딱 맞춰가지고. 자, 수나라가 있습니다. 수나라 581년에 만들어졌고요. 618년에 망합니다. 자, 왜 망한지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자, 589년에 뭐 했다? 통일했다.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나라. 자, 수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여기 체크를 했죠. 일단 수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의 유명한 황제들을 일단 볼게요. 수문제라는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제의 이름은 뭐였냐? 양견이 되겠습니다. 양씨예요. 양견. 이 양견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가 있었으니 그 마누라가 무슨 마누라냐? 독고왕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만 넘기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재밌는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독고왕후예요. 독고왕후. 이름부터 참 독해. 독자가 들어가죠. 독자가 들어가요. 얼마나 독해. 독고왕후야. 무서워. 선생님도 무서워요. 독고왕후 실제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겁나게 무서웠었습니다. 겁나게 무서웠었어요. 되게 강한 여자였어요. 그 이후에는 관롱 집단이라고,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관롱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롱 집단, 그 관롱 집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관롱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관롱 집단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안을 부근으로 해서 그 지역을 관롱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비족 출신들 중에서 팔주국 12대장군이라 해가지고 조금 싸움 잘하는 애들, 군벌들을 갖다가 그렇게 군벌 집단을 관롱 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팔주국 12대장군이잖아. 팔주국이 좀 높거든요. 근데 양견은 좀 12대장군 출신이었고, 독고왕후 집안은 뭐였냐? 팔주국 출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팔주국 출신이다 보니까 좀 12대장군 그 양견을 좀 후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대의 영웅이 태어나서 황제까지 올랐지만 독고왕후가 집안에서 파워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독고왕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독고왕후라는 사람이 이거예요. 황제, 양견, 너는 끝까지 나만 봐. 이거예요. 나만 봐. 한 여자만 봐야지 어떻게 뭐 첩을 건드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양견이 특히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이게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황제들은 첩을 당연히 건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왜? 옛날 중원 왕조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아들들을 낳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좀 건강한 아기들을 많이 낳는 게 좋으니까, 왕족들을 많이 낳는 게 나아서 거기서 이제 뭐 별일이 있잖아요. 뭐 장남이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후첩을 둬야 된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또 자기의 뭐 성욕이라든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 없잖아요. 황제까지 올랐는데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여자만 바라봅니다. 근데 선생님한테는 한 여자도 없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은 한 남자입니다. 김종국의 한 남자. 그만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제가 한 남자입니다. 한 남충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할게요. 하여튼간 독고왕후인데, 이 독고왕후가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집안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집안이지만 독고왕후는 이미 의무를 다 했거든. 독고왕후는 아들을 많이 낳아줘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아들이 있었느냐? 독고왕후하고 양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으니 양용이하고 양용
김용 아닙니다. 양광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은 나주로 갔어요. 김용은 나주 미용으로 갔습니다. 김용쌤 보고 싶습니다. 그만할게요. 하여튼. 자, 그래서, 양용하고 양광이를 딱 놨는데, 이 시대, 원래는 그 황태자를 하면은 장남이었던 양용이를 딱 해야 됐습니다. 근데 독고왕후 질투심은 굉장히 뛰어난 여자였어요. 이때 특히 양견이 황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궁녀가 생겨가지고 그 좋아하는 궁녀랑 쿵짝쿵짝을 하려고 해요. 쿵짝쿵짝을 했어요. 쿵짝쿵짝이 뭔지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독고왕후가 어떻게 해버리냐? 그 궁녀를 찾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죽여버려. 가지고 양견이 어떻게 하냐면, 양견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울면서 궁궐 밖에 나가가지고 그 밖에 있는 그 산에 가가지고, 그냥 모닥불 피워놓으면서 울고 있었어. 한날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이 위대한 황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기 와이프의 그 등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황제보다 대단한 건 바로 이 여성입니다. 여성. 하여튼 그 여성 때문에, 하여튼 독고왕후 때문에 양견이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신하가 찾아와서 일국의 황제가 여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건 말실수였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그 말이 거슬렸던 독고왕후와 그 신하마저도 내쫓게 됩니다. 하여튼간 양견한테는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독고왕후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기 아들들도 똑같이 살라고 해요. 야, 여자는 멀리해라. 여자는 정실부인 하나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딱 하게 되죠. 독고왕후가 이렇게 정실부인만 딱 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양용이가 황태자였잖아요. 용리가 황태자였어. 광희는 김주광 아닙니다. 하여튼 광희는 뭡니까? 숨어서 개 얍삽한 놈. 이 양광이는 되게 얍삽한 놈이거든. 얍삽한 놈이에요, 양광이. 뒤에서 막 하다가 이제 용이 형이 그렇게 좀 뭔가 공부를 멀리하고 좀 그 유흥적인 삶을 사는 것을 그거를 일러 바친 놈이 바로 양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견이하고 이제 독고왕후 이때 어떻게 되냐? 양용이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 황태자 자리를 날려버리게 돼요. 근데 양광이가 어떻게 했냐? 양광이가 그 다음 황태자가 되게 되는 거죠. 황태자가 됩니다. 이때 황태자가 돼가지고 또 쇼를 엄청나게 했어요. 나는 뒤에서는 다 하지만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았었습니다. 그 찰나에 이제 독고왕후가 양견보다 먼저 죽게 되고요. 양견은 이제 후처를 얻게 돼서 제가 이제 재밌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 후처, 궁녀인데 그 후처랑 재밌게 살다가 이제 자기를 얽매는 사람이 없잖아. 양광이를 얽매는 사람이 없어요. 양광이가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까지 건드리게 되니 그게 바로 누구였냐? 양견이의 궁녀, 양견이의 후처. 이런 애를 건드리게 됩니다. 후처도 건드리게 돼요. 아버지가 아픈데 그걸 간호하고 있는 여자를 딱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되냐? 양견이를 찾아가지고 이 사실을 일러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볼 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본 여자를 얘가 저렇게 해버린 거야. 양광이가 해버린 거야. 완전 미친놈이지. 또라이야, 또라이. 양광이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견이가 말합니다. 수문제가 말을 해요. 수문제가 무슨 말을 하냐? 용이를 불러라. 나주에 있는 용이를 불러라. 목국으로 불러라. 그게 아니라 하여튼 황궁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양광이가 누굴 부활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게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양광이고요. 이 양광이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양광이라는 사람이 수양제입니다. 일단 수문제라는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수문제 양견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광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양광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수문자가 들어요. 문제라는 얘기예요. 문제. 일단 그 독고왕후한테 잡혀 살았던 사람,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수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냐면 그 뒤에 배우겠지만, 자,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 세계 최초로 동양에 굉장히 큰 영향을 펼친 그 제도를 한번 만듭니다. 문제를 잘 내는 사람이다. 뭔 문제? 과거시 문제. 과거제를 만듭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수문제 양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냐? 북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균전제를 조금 제한적으로 시행해요. 이
뒤에서 율령체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전제를 수문제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문제 양전도 균전제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력들을 동원해야 되니까 이제 땅을 줬잖아. 땅을 준 만큼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다 해결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경제적으로도 보답을 해라. 세금으로 보답을 해라. 세금뿐만 아니라 뭘로 보답을 해라. 너희들 군대 와라. 군대 와가지고 군인이 되어라. 라고 해서 의무병 제도인 부병제를 시작한다. 부병제. 부병제까지 시행한 왕이 바로 황제가 왕이죠. 황제, 수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문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한테서 독사를 당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은 바로 수양제가 되겠습니다. 수양제. 이 양자라는 말이 불사를 양자예요. 불사를 양자. 불사를 양자입니다. 이 양자가 들어가는 황제는 굉장히 안 좋은 황제예요. 굉장히 안 좋은 황제입니다. 나라를 붙여먹었다 그거야. 이 황제, 수양제 되겠습니다. 수양제인데 이 수양제 같은 경우에 이름이 양광이죠. 양광. 자, 수양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요. 이때 당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던 게 바로 무엇이었냐? 여기로 와보세요. 일단 위진 남북조 시대를 딱 거치면서 강남의 경제력이 한족한테 이어가서 경제력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강남의 경제력이. 예? 강남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래도 화북은 정치적인 중심지예요. 특히 수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냐? 장안이었습니다. 장안. 시안. 장안이 수나라의 수도예요. 장안이 수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안으로 이제 강남의 문자를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강남하고 한국으로부터 해가지고 통제거, 영제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장안이랑 이 강남의 경제력, 화북의 정치력과 강남의 경제력을 이렇게 잇고요. 그 위에 베이직 있는 한까지 이렇게 이으려고 했던 게 바로 대운하가 되겠습니다. 대운하. 물길을 판 거예요. 대운하가 바로 무엇이냐? 물길을 파가지고 그 물길, 배로서 물자를 화북에도 이송시킬 수가 있고, 그 북경에 있는 쪽, 하북에도 옮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꾀했던 게 바로 수양제가 되겠습니다. 수양제의 대운하를 건설했을 때 수양제의 대운하 그리고 자신의 궁궐도 새로 만들거든요. 이때 수백만, 100만 명 이런 백성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대운하 건설, 대규모 토목공사 건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대운하를 건설하게 돼요. 이때 대운하를 건설했을 때 자기가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배가 엄청 큰 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술 마시고 그런 거 한 거야. 이제 대운하 개통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밑에서 끌면서 큰 배를 갖다가 끌면서 그런 개통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만큼 되게 이제 양제 같은 경우에, 수양제 같은 경우에 되게 뭔가 이제 향락에 빠져있고, 소비를 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거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수양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문제 병남을 듣던 그 후처, 걔는 어떻게 됐냐고요? 얘가 나중에 고백해가지고 걔하고 살자 그래요. 그래 같이 살아요, 당분간은. 네. 하여튼 양광이 되겠습니다. 대운하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이때 수양제가 누구랑 전쟁을 벌이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랑 전쟁을 벌이게 되느니 고구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고구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수나라가 왕초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한테 고구려에 조공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수그러든 척 하다가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를 선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고구려와 전쟁을 벌이면서 수문제 양광이 100만 명, 300만 명 이런 동원을 해서 총 3, 4차에 이르는 고구려 원정을 떠납니다. 고구려 원정을 떠났는데 결국에 고구려 원정에서 대규모로 지게 되는 게 바로 한국사 시간에 다 얘기했을 겁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으로 인해서 수양제의 대군이 경멸이 되게 됐고요. 결국 수양제는 결국에 어떻게 됐냐? 대운하 건설하고 이런 황제였지만 고구려 원정도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자기도 강남 쪽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거기서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됐냐? 자기의 아들내미가 죽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봤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내미가 죽는 걸 봤어요. 자기 부하들한테. 그런데 마지막 말로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칼로 죽기 싫다. 사약을 갖고 와. 이럽니다. 황제가 죽는 방법은 따로 있다. 약을 먹고 죽는 거다. 약을 먹고 죽는 거다. 근데 약이 없었어요. 그때 사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이 없었어. 약이 없으니까 비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요거 내 벨트를 풀어가지고 목을 베어 죽여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바로 양광이 되겠습니다. 이때 망했을 때 연도가 바로 618년이 되겠습니다. 장장 몇 년입니까? 27년입니까? 27년이에요? 37년이죠? 30여 년밖에, 이제 36년여 정도밖에, 37년여 정도밖에 이어지지 못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나라 결과적으로 수양제, 뭐 고구려 원정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방에서 난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난을 무찌르고 나서, 전부 무찌르고 나서 세운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당나라. 자,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당나라.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가 되겠어요. 당나라도 망하자마자 618년에 세웠다가 907년까지 갔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나라의 황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당나라를 세운 사람은 당고조 이연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고조 이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당고조, 당태종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개학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태종. 자, 당고조 이연이 있었습니다. 당고조 이연이 세운 나라가 당나라인데요. 이 당나라의 개국공신이 따로 있어요. 이연은 아닙니다. 이연의 아들내미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 황제의 이름은 바로 뭐냐? 이세민이 되겠습니다. 이세민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세민이 되겠는데, 저기 조세민 아닙니다. 조세민은 그 짭세민이에요. 알았어요? 짭세민. 자, 이세민이 되겠는데, 이세민이 굉장히 결단력을, 그래서 이연은 끝까지 난을 안 일으키려고 했어. 그러니까 장안을 빨리 장악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군사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당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아버지 빨리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따가 아버지가 이제 안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반란을 안 일으켜. 그럼 반란을 일으킬 부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거기 있는 궁에 있는 궁녀들, 황제 여자들과 자기합니다. 아버지 술 한잔 주시죠 하면서 술 한잔 먹고 아버지 거기다 재워버리는 거야. 궁궐에 재워가지고 그 궁녀들 옷 다 벗겨버리고 거기 아빠 거기 해가지고 왜 안 나오셨지 하면서 대신들 있잖아요. 자기 수하들 왜 회의를 안 나오시지 하면서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보니까 이미 옷 벗고 있는데 다 봐버린 거지. 여러 명이 봤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서 당고조 이연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세민이야 이런 사람들, 이세민 같은 사람들의 역할로 인해서 결국에는 당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왕조고 당나라는 굉장히 뛰어난 왕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나왔을 때 율령 체제 이런 것들을 완비를 한 왕조가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당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결점이 있었어요. 결점이 뭐냐면 자기 장자 아니야. 장자 아니라고. 첫째 아들 아니에요. 첫째 아들 아닙니다. 자기 형이었던 이건성이 태자로, 황태자로 이렇게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그 이건성을 제끼지 못한다면 황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정사에 따르면은, 일단 역사에 기록된 걸 따를게요. 당태종 이세민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 뭐 돌골족과의 전투 이런 것들을 다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이건성이 자기가 황태자인데, 동생이 두려운 거예요. 동생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동생의 전승 축하인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돌골족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그 전승 축하인에 가가지고 술을 한잔 따라줘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느냐? 독약을 넣어가지고, 먹입니다. 이세민이 그걸 먹고 죽다 살아납니다. 피를 계속 토하다가 결국엔 살아나요. 치사량을 넘지 못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건성을 부릅니다. 황제의 명령이라서, 아버지의 명령이라서 불러요. 그래가지고 현무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현무문. 이 현무문. 장안에 있는 현무문에서 자기 형을 화살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자기 동생 이건성 밑에 이건성이 같은 편이었던 동생까지 다 해가지고 형제를 죽이고서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내미였던 당태종 이세민이 굉장히 두려웠었나 봐요. 당태종 이세민이 되겠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이 당태종 이세민의 업적을 보면은 뭐냐? 율령을 정비합니다. 율령을 수나라부터 있었던 이 법 있죠. 법을 정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율령 배웠을 거예요. 율은 형법, 명은 행정법, 이런 것들을
정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민이 되겠습니다. 율령 체제를 정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민이 되고요. 이 이세민은 대외적으로 정복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일단 돌궐족을 정복하고 돌궐족을 공격하고요. 돌궐족을 정복하고 동쪽에 있는 돌궐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어디랑 전쟁한다? 고구려와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고구려와 전쟁에서 이세민이 승리를 거둡니까? 고구려와 전쟁에서 이세민이 승리를 거뒀었어요? 어디서 패배를 했죠? 이세민이 패배한 직접 자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되게 뛰어난 황제지만 되게 뛰어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천책상장에서 천책상장, 하늘에서 내린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장군. 그런 만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문을 깨 부수는 충차가 있어요. 충차. 이 충차를 고구려는 산지가 많아서 못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수나라나 이런 데는 못 가지고 갔어. 이세민이 생각한 게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그거 물론 산성을 부수려면 충차가 있어야 돼. 성문을 부수려면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어떻게 뭐 날라서 뭐 소 100마리로 동원해서 막 이런 생각하죠. 이세민은 생각부터 달라요. 야, 그거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하자 해가지고 조립품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갑니다. 분해를 해서 갖고 간 사람, 거기 앞에서 조립해가지고 팡팡팡 뛰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세민이었어. 근데 이세민이 넘지 못한 산이 뭐였다? 고구려의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 씻어? 아니, 나 안 씻어.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니까 이세민이 누구랑 이제 동맹을 추진하게 되냐? 신라와 동맹을 추진한다. 신라와 동맹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때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로 방문했을 때 이 이세민이 굉장히 반기게 되죠. 그래서 신라와 동맹을 하게 되는데 신라가 결과적으로 당태종 이세민이 이미 죽고요. 죽고 나서 당태종 이세민 사후에 결과적으로 삼국통일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도움을 주게 된 황제가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 되겠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때 삼국통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훗날 통일하게 되고 27대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내미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구도가 바뀌었죠? 옷도 좀 바뀌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판서 판서할 부분이 꽉 차가지고 2차 시에 이르러서 판서를 하느라 제가 좀 그 촬영날을 좀 다르게 해서 좀 이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어붙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자, 계속 진행하는 거 보면은 당태종 이세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고조 이연에서부터 당태종 이세민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써놨습니다. 자, 당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치, 물론 대내 정치로 율령을 정비했다는 점이 가장 1등 주제예요. 근데 율령 파트가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율령 파트에서도 제대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실게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대외 이제 정치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당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돌궐 공격했습니다. 돌궐 공격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 먼저 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고구려랑 전쟁하고 돌궐이랑 전쟁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는 큰 세력하고는 어느 정도 화친을 벌였었습니다. 그 큰 세력은 누구였냐? 바로 티베트, 토본놈들이었어요. 토본 애들과 화친을 벌이게 됩니다. 원래도 좀 적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문성공주라는 공주가 있어요. 문성공주. 왕이었던 문성공주를 갖다가 당시에 토본, 티베트. 여러분들 티베트 모를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자, 티베트 첫째 시간에 티베트가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티베트 여기 있습니다. 티베트 여기 있어요. 당나라 여기 있고 그리고 돌궐족 여기 있고 고구려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이 당나라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만 옆으로 좀 해줄게요. 다시 티베트가 어디냐면 티베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데 있죠. 이쪽에 티베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는 여기 있고요. 그 위에 돌궐 있고요. 돌궐 있고 여기 고구려 있고 됐어요? 위치 잡아두세요. 티베트 여기가 토본입니다. 토본 옛날 이름 토본이에요. 이 토본 애들
토번애들. 이 토번애들을 이뤄서, 토번과 화친을 일단 버렸습니다. 토번애들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토번과 화친을 버리는데, 그때 당시에 토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송첸캄프 왕이에요. 송첸캄프.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는 손첸캄프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송첸캄프라고 불렀거든요. 손첸캄프니, 송첸캄프니, 둘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로 씁니다. 손첸캄프, 손흥민의, 그만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손첸캄프 왕한테 이제 문정공주를 보냄으로써 화친을 도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 공격을 시작했다. 고구려 공격. 고구려 공격 전에도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동돌궐을 갖다가 공격합니다. 동돌궐을 공격했어요. 동돌궐을 공격하고, 고구려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 공격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실패합니다. 동돌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굴복을 시켜요. 어느 정도 굴복을 시킵니다. 멸망까지는 시키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굴복을 시키고, 고구려 공격에서는 완전히 물먹었죠. 이때 당시에 그 누굽니까? 안시성에서, 오빠 시성, 아니, 나 안시성 전투. 양만춘장군의 안시성 전투에서 안 씻어가지고 졌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신라, 그때 당시에 이제, 김춘추가 이제 그 당태종을 만나거든요. 당태종을 직접 만나가지고 나당동맹이 결성되죠. 648년에. 그 이후에, 당태종은 죽게 되고요. 당태종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된 거는 당고조 이치가 되겠습니다. 당고조 이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해요. 뭔가 특별해. 셋째 아들로서 이제 이치가 황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준비가 잘 된 황제입니다. 황제가 이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자살소동도 벌이기까지 해요. 나 황제하기 싫다, 나 죽을란다 막 하면서 막 칼로 막 자기 목 베려고 이세민이 갖다가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왕위로 밀려줬다 했던 사람이 바로 당고조 이치가 되는데, 당고조 같은 경우에는, 당고조는 이제 나당 동맹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고구려를 어떻게 한다, 이제 고구려나 백제 이제 멸망시킵니다. 멸망시켰죠. 멸망시킨 다음에 삼국통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삼국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라한테 또 뒤통수 받죠. 신라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무슨 전쟁이요? 나당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당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신라가 이기게 되고, 신라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신라를 인정을 해주고, 물론 이제 고구려 땅은 거의 대부분 당나라에서 가져가지만,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두셔야 되냐? 이때 보면은 당고조 때 동돌궐도 멸망시킵니다. 동돌궐 멸망시켜요. 서돌궐까지는 아니지만 동돌궐을 당고조 이치 때 멸망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유목민족과의 관계,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이 돌궐이었지만 이때 당시에 티베트하고 토번하고도 전쟁을 벌이게 된다. 토번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랑 전쟁하고 이 토번과의 전쟁 같은 경우에 있죠. 나랑 전쟁하고 토번과의 전쟁은 당고조 이치 때 그냥 동일 시간대. 그러니까 전선이 두 개였어. 이치 때 전선이 두 개였다 보시면 돼요. 저 때가 토번하고 전쟁하고 신라와의 전쟁이 전선이 두 개였다 보시면 돼요. 전선이 두 개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가 1대1로 당나라랑 맞서 싸워가지고 이긴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번의 군대가 엄청나게 강성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1등 공신이었던 서린기 같은 사람도 저희 토번 놈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토번의 유명한 장군 가르칠링이라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르쳐버렸어요. 서린기를 가르칠링 자, 알았어요? 하여튼, 됐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개가 동일 시점이었다는 것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라가 이기게 되고, 여기도 토번이 이겼습니다. 토번이 이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전쟁을, 같이 벌이는 순간이어가지고, 이렇게 된 듯 싶습니다. 하여튼, 당고조 이치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있었으니, 그 와이프가 그 이름도 유명한 척천무라는 사람이었어요. 척천무라는 사람이었어요. 척천무가 나중에는 당고조랑 결정권을 5대5로 갖게 되고, 당고조가 죽은 다음에 황제를 내쫓고, 자기 아들 내쫓고, 아들 내쫓고, 황제를 이리 갈았다, 저리 갈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척천무였어요. 그 척천무는 나중에 황제까지 됩니다. 주나라라고 세워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주나라의 황제가 돼버립니다. 어쨌든 할머니가 되고 나서는 일설에 의하면 척천무를 만족시키지 못한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좀 19금 얘기지만, 하여튼, 측정모가 남자애, 어린 남자애를 불러다가 만종을 못 시키면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랬다고 또 하는데, 그거는 좀 역사 왜곡적인 측면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이때 넘어갈 때를 무축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후라고 있었어. 위씨 부인이 있었는데, 위씨 황후가 있었는데, 그 황후들끼리 알아서 다 해먹으려고 했었던 그 여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때를 중국에서는 무위의 화라고 합니다. 무씨하고 위씨의 화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때 보면은 오히려 측정무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근데 낙양 쪽을 굉장히 발전시켜가지고, 광어제도 굉장히 광고 출신들을 굉장히 이렇게 몰아주고요. 근데 되게 유명했던 정치인들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자, 잘했다는 뜻과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멸망기에 이르면 무의의 화 다음에 그 다음에도 후경화 황제가 나오니 그 황제가 누구였냐? 바로 당현종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종이라는 사람이, 당현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무의의 화를, 마지막 위씨 부인의 화를, 거의 이제 속단내다시피 한 사람이 바로 당현종이 되겠습니다. 당현종은 유명했던 러브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훌륭한 왕제였는데 양귀비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환관 고력사나 아니면 재상 2인부나 이런 사람한테 다 일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귀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의 4대 미녀 중 하나죠. 여러분들 4대 미녀 조사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앙정계하고 지방에서 뭔가 부역함이 있어요. 양귀비의 양아들이었던 조금 이제 서역에서 건너온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알록산이라는 놈이 있었어. 알록산이라고 합니다. 알록산하고 사사명이 중앙에 있는 재상들과 어떻게 이제 충성 경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들과 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난이 바로 안사의 난이 되겠는데요. 755년에 일어난 게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이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당나라의 전기, 당나라의 후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후기 당나라, 굉장히 쇠퇴되는 당나라 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당현종이 이때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피난을 갔어. 사천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사천장 유용한데 사천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양귀비도 죽여버리고 하여튼 그랬어요. 양귀비도 자살시켜버리고 당현종 막 되는데, 이제 안사의 난은 겨우겨우 진압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이 진압이 된 당나라, 후기 당나라, 멸망기 당나라 때는 중앙에서는 누가 힘이 제일 셌느냐? 중앙에서는 환관의 힘이 제일 셉니다. 환관 세력이 엄청 세요. 중국 역사에서 환관이라는 사람들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환관이라는 사람들은 놓칠 수가 없어. 지방에서는 누가 이제 뜨게 되냐? 알록산이 원래 이 출신이었어. 지방에서는 누가 뜨게 되냐면 절도사 세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절도사 세력이 원래는 절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외부를 지키는, 변방을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근데 안사의 난 이후에 중앙 통치력, 환관놈들 중앙의 군대를 다장하고 있는 게 환관이에요. 지방의 군대를 다장하고 있는 건 절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계가 제대로 힘을 못 쓰다시피 하니까 지방에서는 절도사가 정치, 사법, 재정, 이런 것까지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절도사들은 자기 아들한테 절도사직을 물려주기까지 했어요. 세습 절도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다툼 속에 어떻게 되냐? 난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안사의 난이었죠. 여기서는 또 뭐냐? 황소의 난. 운명의 황소 아닙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돼요. 황소의 난. 자, 황소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황소의 난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875년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이 황소의 난을 겨우겨우 진압을 합니다. 누가 진압을 하냐? 어떤 사람이 진압하냐면 주온이라는 사람이 황소를 배신해가지고 죽게 돼요. 그리고 주온은 절도사의 임명을 받게 되죠. 절도사를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주온이라는 사람이 황소를 죽여버렸잖아. 근데 이 황소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절도사 환관, 지방에서는 절도사, 중앙에서는 환관 계속 센 거예요. 이때 환관이 중앙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환관 세력을 진압을 하려고 절도사였던 주온한테 주온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야, 도와줘, 주온아, 도와줘. 근데 이때 주온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유, 황소를 배신할 정도면 너는 충성이 짱이구나. 충성이 짱이야. 누구냐면 이 사람이 주전충이다. 주전충이 중앙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환관을 좀 죽여야겠구나 하고 주전충이 들어가는데,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되게 됩니다. 주전충이 아이고, 이제 내가 통제하겠다 하면서 환관 진압한 점에서 중앙정계를 다
장악해버리고 당나라까지 멸망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주전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수업은 다 했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였냐면, 일단 아셔야 될 이제 과제물을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과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당태종 2세민 과제 뭐였습니까? 당태종의 여기다가 주는 게 낫겠네. 안 보일 것 같아요. 과제물 당태종기 적은 당태종하고 신하들하고 정치에 대해서 문답을 다는 게 있어요. 이 문답을 다는 것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당태종이 쓰지 않았고요. 오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궁이라는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조대 황제들한테 널리 읽혀. 옛날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박 대통령도 읽었고 따님 대통령님도 읽으셨고요. 하여튼 그 대통령들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제왕학의 교과서래요.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제왕학의 교과서.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왕학의 교과서 이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과제지 쪽방에 올려주십시오. 둘째, 당태종 시기를 이뤄서 뭐라고 부르냐? 당태종이 정치를 했던 시기를 이뤄서 뭐뭐의 치라고 부릅니다. 뭐뭐의 치, 뭐뭐의 치세, 뭐뭐의 치, 뭐뭐 지치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한번 찾아서 과제물 제출방에 올려주십시오. 뭐뭐의 치, 당태종이 다스렸던 시대를 이뤄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완전히 훌륭한 시대라 해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